한 가지 궁금한 거, 아까 전에 말한 은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표는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천장 뚫고 우주까지 가야 할 가격으로 로켓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트리거라는 게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주식도 보면 실적이 3년 막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년 연속 진짜 엄청난 그 실적을 냈는데도 어떤 주식은 주가가 그냥 계속 횡보해요. 주가가 막 오르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그 실적을 내고 있어도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결국에 이 내재 가치에 이렇게 닿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기적, 뭐 예를 들면 저는 한 대충 한 3년 정도, 뭐 단기라고 하면 되게 3년, 그러니까 이 장기는 진짜 한 10년, 뭐 이렇게 본다면 단기는 한 3년인데 이 단기적으로는 이 가치와 가격이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한번 빵 치면서 이 내재 가치로 갈 때는 이 전에 한마디를 먼저 드려야 되겠구나. 가격은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관심 이런 걸로 올라요. 근데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사람들이 그 기업을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양베리 홀딩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랑 저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양베리 홀딩스가 투자 수익이 막 1년에 막 100%씩 내요. 거의 미친놈이에요. 막 워렌 버핏 할아버지를 능가하는, 막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도 사람들이 양베리에 대해서 모르고 양베리 홀딩스에 대해서 모른다면 아무리 양베리가 잘하고 있어도 관심을 받지 않으니까 이 양베리 홀딩스에 대한 주가는 올라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떤 트리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신사임당에 나와서 제 투자 수익률을 쫙 보여줘요. 막 뭐 몇 년치, 막 10년치, 막 맨날 막 100%씩 200%씩 내고 막 200%막 이런 거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때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원래 저의 그 내재 가치만큼 주가가 뭐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은도 금도 어떠한 뭐 내재 가치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원래 지금 받고 있어야 될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 가격이라고 치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시기, 예를 들면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시기에는 실물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금과 은 자체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얘가 뭐 수요가 어떻건 공급이 어떻건 앞으로 미래의 금과 은의 그런 모멘텀이 뭐가 있건 사람들이 실물 자산 자체를 안 보니까 금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그 순간부터 거대 상승이 시작되는 이유는 그 전까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해서 그 정상 가격 밑에서 계속 가격이 놀고 있었던 걸,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면서 실물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는 이 트리거가 발생하면 좀 적어도 정상 가격까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인 거죠. 실질금리는 저는 결국은 트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리거. 가격의 그 정상 가격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재평가받기 위한 그 트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배리님, 제가 여지껏 현물만 모으다가 이제 금광주, 은광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현물 비중을 1로 잡으면 광산주 비중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1대 생각해봤는데 좀 고민입니다. 이게 광산주, 그러니까 금광주에서도, 금광주, 은광주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 이게 어느 정도이냐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은광주 중에서 1000배까지 뛸 수 있는 은광주가 있거든요. 1000%가 아니고 1000배까지가 뛸 수 있는 은광주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만약에 이거랑 현물이랑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한 9대 1이나 아니면 9.5대 0.5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가 10배가 오를 때 얘는 1000배가 오르면 어떻게 보면 100배가 더 높은 그 상승 가치를 지닌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95가 될 때 얘는 1000배니까 500이 되는 거라, 오히려 0.5만 죽어도 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얘가 완전히 뭐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9.5 대 0.5,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19대 1이죠. 19대 1 정도나, 아니면 뭐 조금 더 리스크하게 가고 싶다면 9대 1 정도, 요 정도가 차라리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광주와 은광주 대신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 잡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 기대 수익률이 높고 뭐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조금 이 비중을 적게 주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수제자 키울 생각은 없나요? 와, 그거는 네, 저의 좀 약간 마지막 목표까지는 아니고 큰 목표 중에 하나긴 합니다. 큰 목표로 뭐
수제자를 키운다기보다는 제자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은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 저도 많이 부족해서 뭐 제자 양성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근데 이거를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했던 게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자를 양성한다? 아 이거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음식을 만드는 제가 예를 들면 셰프라고 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뭐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짜장면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짜장면을 잘 만드는 제자를 키울 수가 있고, 아니면 짜장면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도 그냥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이 맛을 낼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쓰이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 셰프가 뭐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올라가고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제자를 키울 수가 있고 매뉴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자를 키우는 건 한계선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내가 가진 건 24시간,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인원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그다음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제자를 키운다고 한다면 이 제자를 정말 완벽하게 물론 키울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한계선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매뉴얼을 만들자. 매뉴얼. 이걸 만들면 내가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투자 무지인 사람도 제가 뭐 정한 이제 뭐 챕터 1, 2, 3 뭐 어떤 교육 과정을 그냥 그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걸로 제자를 만들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시나리오를 많이 짜놨고, 그리고 그것에 가장 그 첫 발을 내디디려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그거긴 합니다. 이걸 사실 저는 진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사실 이런 게 좀 뭔가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양베리의 플랜이라고 할까요? 빅플랜, 빅피처가 있습니다. 빅피처. 그게 그 빅피처 속에 이게 이제 이 빅피처로 가기 위해서 스텝이 있죠. 스텝 1. 이거를 이제 깨면 그 다음 스텝 2로 가고 스텝 3 가고 4 가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제가 말한 빅피처가 되는 건데, 스텝 1이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 이걸로 어느 정도의 그 인지도를 쌓아야 된다. 왜냐면 나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뭐 투자 실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이 빅피처로 가는데 당연히 그 기반이 되겠죠. 유튜브와 스텝 2는 뭐냐면 책을 쓰는 겁니다. 책 출판. 그래서 이거는 이미 준비를 좀 많이 해뒀고, 사실 전자책으로는 이미 하나 냈습니다. 네. 2개 냈어요. 2개. 브런치. 이 브런치는 작가들만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뭐 가입한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작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돼야지만 쓸 수 있는데, 파이어 피스트라고 치면은 이제 그 저희 친척형이 이제 그 작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 친척형과 이제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해서, 초안은 제가 다 작성했고 친척형의 그 약간 문체로 이렇게 작성한 책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으로 2권을 이렇게 썼어요. 뜬구름만 잡는 제 책은 질렸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모두에게 라는 이 2가지의 그 책을 썼는데, 이제 이걸 기반으로 진짜 이제 종이책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말한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기초를 다루는 책이고, 그리고 뭐 금과 관련된 책도 당연히 출판을 할 예정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텝 2에서 책을 출판하고, 근데 스텝 3부터는 뭐 이제 정말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빅피처가 제가 아까 말한 매뉴얼을 만들자. 이 매뉴얼을 그냥 좀 간추려서 매뉴얼이고 투자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엄청난 걸 만들자. 그래서 이것도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투자 영상 같은 거. 그러면은 인원수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 누구든 언제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도 돈이 별로 없는 학생 혹은 시간이 없는 직장인, 그 누구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영향을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서, 그런 꿈이 있어서 그 빅피처.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양베리의 빅피처. 그래서 그 모든 걸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시작해야지 하고 유튜브 한 건 아니고,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아직 그냥 뭐 유튜버 나부랭입니다. 그냥 미래의 꿈은 크지만 뭐 아직은 뭐 많이 갈 길도 멀고 아직 부족한 부분도 너무 많아서 그냥 저런 꿈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베리님, 만약에 나이가 47세 은퇴를 준비한다면 자금 3억으로 뭘 하실 건가요? 와, 47에 3억? 이게 제가 은퇴를 하려면 은퇴라는 건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의 은퇴 기준은 뭐 파이어족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은퇴라는 것은 나의 지출이 캐시플로우만으로도 충족될 때를 저는 은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투자 수익 플러스 사업 소득, 투자 소득 플러스 사업 소득이 지출을 넘어서는 순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이 뭐 한 달에 100만 원 나오고, 100만 원이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또 사업 소득, 뭐 책 판매 수익이 50만 원이 나온다. 근데 나의 지출은 한 달에 100만 원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투자 소득과 사업 소득만으로 지출을 능가하기 때문에 은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퇴의 가장 기본 조건이 투자 소득, 그러니까 이런 캐시플로우가 지출을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뭐 사업 소득은 떼놓고 지금 결국은 그 투자 소득으로 봐야 되잖아요. 3억, 아니, 나의 지출이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지출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의 지출을 넘어서는 캐시플로우, 뭐 투자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년 연 수익률을 10%로 가정을 해볼게요. 10% 정도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그게 쉽다고 보면 쉽고 어렵다고 보면 어려운데, 자산 배분을 통해서도 10%는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니까, 그렇다면 이걸 이제 역산을 하면 됩니다. 얘가 150이면 1년에 2250만 원이죠. 2520만 원. 그러면은 10%면은 이거 10배를 하면 되니까 2.25억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은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지출이 얼마인가, 뭐 이게 가장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사실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미래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투자 수익률이어야 합니다. 대략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뭐 3%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실질 투자 수익은 7%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열 몇 배죠? 14배. 14배를 곱해야 되니까 2250만원 곱하기 14, 2250만원 곱하기 14 그러면 3억 1500만원, 3.15억 이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그러니까 은퇴를 할 만한 자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3억이라는 돈이 뭐 요즘 시대에는 뭐 많다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면서도 그렇다고 절대 적은 돈은 아니고 약간 애매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억 정도라면 은퇴를 할 만한 충분한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금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들이 되게 많은데, 4배분 포트폴리오, 이게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금을 10% 담고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 주식 그 주가 지수의 30%, 그 다음에 미국 주가 지수 30%, 그 다음에 장기 채권 30%를 했을 때의 이제 그 투자 수익률을 보면, 이제 이 빨간색은 한국 주식에 몰빵했을 때고, 이거는 이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투자 수익률 10.68%, 이제 코스피는 8%인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죠. 왜냐면 일단은 리밸런싱이라는 것 때문에 투자 수익이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나눠 섞음으로써 미국 주식이 또 기대 수익률이 보통 한 10%에서 11% 정도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도 더 높고, 그 다음에 최악의 해에 한국 주식은 반토막도 나지만 이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1% 정도밖에 손실이 안 나게 된다. 그래서 더 안정적이면서 더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산 배분만 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10%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그 정도이고, 이게 대신 이건 장기 수익률입니다. 뭐 매년 따박따박 10%씩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감안을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이 정도가 가능하고, 그래서 뭐 적당량의 그 내가
정말 적당량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투자를 같이 겸하면서 충분히 은퇴를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전략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전략 되게 많습니다. 뭐 이거는 그 어디지? 투자 다마고찌에서 알려드린 전략인데, 금이랑 장기채권, 그리고 미국 주식, 그 다음에 현금. 이거는 대신 현금 대신 1년짜리 단기 채권을 했습니다. 어차피 예금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4배분으로 해서 돌렸을 때 4배분 전략으로 보면 약 7.38% 정도 수익이 나오고, 최악의 해 마이너스 3%밖에 손실이 안 나오는, 훨씬 그 이전에 제가 보여드린 제 4배분 포트폴리오보다는 수익은 좀 적어도 훨씬 더 안정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뭐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런 거 말고도 포트폴리오는 되게 많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정말 많아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또 생각은 다른지라 다른 방법으로 뭐 생각해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동의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현금 흐름 만드는 법, 뭐 제일 간단하게는 진짜 단순한 캐시 플로우에 집중하는 방법. 뭐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으로는 월세나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나 배당은 뭐 예를 들면 뭐 빌라나 상가, 뭐 혹은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월세를 받기 제일 적합하죠. 예, 저도 사실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에서 월세를 받는다, 이런 방법이 있고, 배당이라고 치면은 리츠나 혹은 배당주들, 혹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배당 성장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 캐시 플로우를 늘린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단순 캐시 플로우를 늘리는 방법 말고 그 조금 좀 다른 방법으로 시세 차익으로 인한 캐시 플로우를 늘리는 방법. 뭐 예를 들면은 뭐지, 공모주 투자는 그냥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뭐 엄청 큰 돈은 아니더라도 뭐 1억 가지고 굴린다고 하면 뭐 한 달에 진짜 뭐 몇십만 원 이상은 충분히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모주 투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제가 하는 중단기 모멘텀 투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캐시플로우라고 뭐 말하긴 뭐하지만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올웨더 포트폴리오처럼 정말 꾸준하게 큰 변동성 없이, 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수익을 계속 챙기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게 그 캐시플로우를 늘리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으로 인한 캐시플로우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걸 안 합니다. 이런 걸 안 해요. 이런 거나 이런 걸 안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세금에서 유리하다. 네, 왜냐하면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배당은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배당이 또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또 종합금융소득과세에 걸리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크다. 여기선 진짜 훨씬 더 크다는 게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를 늘린다기보다 그냥 시세 차익에 대한 투자를 더 좋아합니다. 뭐 빌라에서 월세 받는 것보다 아파트 상승하는 그 폭이 정말 장기적으로 따져도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저는 보통 한 이 정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시세 차익, 그러니까 자본금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는 한데, 요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저 같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듯,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 다른 시작이죠. 그리고 3억은 가격이 낮은 자산에 투자, 금은에 투자하고 계속 일할 때 벌이가 적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은퇴를 안 하고 그 자본금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계속 굴리고, 내 안을 또 다른 그냥 뭐 수입이 더 적은 곳으로 가더라도 계속해서 근로소득을 최대한 어떻게든 모아보자. 내 자산이 계속 커지는 것을 커지는 동안 그 시간을 벌자. 근로소득으로 시간을 벌자. 이런 주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